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현재 경찰에서 활동하고 계신 국내 여성 1호 프로파일러이십니다.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또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 사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오신 분인데요. 인천경찰청의 이진숙 경위와 함께 프로파일러의 세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여성 1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년부터예요, 그러면? 2005년에 이제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 교육받고요. 2006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합격하셨다고? 네. 무슨 시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5년에 범죄분석관 특채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1기로 들어왔고요. 예. 1기가 뭐 여럿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저 혼자 1호 이렇게 이제 타이틀 붙일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1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원래 경찰이었던 건 아니었고?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분석관 프로파일러죠, 그게. 공채한다는 걸 듣고 내가 좀 응해봐야 되겠다. 그 어떤 마음에서 그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 심리, 그다음에 교육사회학 이렇게 이제 석사 박사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였는데, 그냥 일반인하고 상담이 아니고 범죄자랑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어서요. 제가 예.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운 좋게 합격하게 된 거죠. 상담 심리, 그다음 교육 사회학. 네, 베이스는 전부 다 교육학이고요. 근데 저희 알기로는 범죄 심리학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범죄 그쪽 출신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범죄 심리학도 이제 심리학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데요. 어쨌든 범죄 분석관을 특채할 때는 심리학, 사회학을 전공한 자들을 대상으로 예. 뽑습니다. 아, 그럼 원래 뭐 공부하실 때부터 경찰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니고요. 경찰은 사실은 저희 집에도 경찰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범죄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그냥 매력을 느껴서 들어왔고요. 뭐 험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상담 심리 교육 사회학 가셨으면 이제 뭐 대학 강단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에 대한 심리 분석, 뭐 상담 그 전공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데 범죄자를 만난다? 여성으로서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채에 저는 임할 때. 겁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매력? 네, 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제 당시에 자원봉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는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요. 또 축제 때 무슨 심리적으로 궁합보기 이런 거 막 운영하고 이래서 그러다가 예. 범죄자들은 우리는 어떤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거는 참 매력적인 일이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호기심이군요, 호기심.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처음에? 처음에는 저희 이제 동기가 16명이 특채됐거든요, 전국에서. 그 중에 이제 11명이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상담의 기본은 1대1로 앉아서 상담하는 그럼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본청에 뭐 가시총이든 전기충격기든 이런 거를 우리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장구를 지급받는 것이 또 수월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저희를 위협하는 그런 범죄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돼서 유치장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한테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는 없었고 면담을 거부하는 사례들은 좀 종종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다 면담이 진행되긴 합니다. 이제 무섭지는 않았다. 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 2005년에 첫 공채. 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전문 범죄 분석관 프로파일러가 경찰에 없었나요? 있었죠?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당시에 서울청에서만 이제 꾸려서 하다가 예. 나중에는 각 지방청이 그 기존 경찰관들 중에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 선발해서 그 일을 하려는 이제 시작은 되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특채자들이 선발되면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0년 이후로는 매년 특채를 합니까? 또 그건 그렇진 않고요.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서 16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7기까지 선발이 됐고 작년에 선발한 8기가 올해 이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고 현재는 전국에 한 31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채된 사람들이? 네네, 맞습니다. 전체 프로파일러는 몇 명입니까? 경찰 안에? 전체도 31명인 거죠. 활동하는. 원래 선발은 그거 이상으로 한 60명 정도 선발이 됐는데요. 의무 복무 기간을 지나면 다른 직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파트 뭐 상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파트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요. 아니 대한민국 경찰 전체 중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 프로파일러는 31명이 다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왜냐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8기도 선발했고 매해 결혼이 생기는 인원을 생각해서 일정 요원은 선발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강력사건 범죄자, 또 연쇄살인, 이상동기 이런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서 네, 전국의 각 지방청에 많게는 4명, 보통은 2명 정도의 프로파일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그 프로파일러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딱 3유형이에요? 뭐뭡니까? 살인, 강도, 그다음에 성폭력, 방화, 약추인 그거를 비롯해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강도, 살인, 네. 뭐 사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면담인 대상은 그 사건들 피의자가 저희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면담은 다 하려고 하는데요. 예.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은 연쇄 방화라든지 연쇄 성폭력, 연쇄 살인 이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연쇄 사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또 많다고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31명 가운데 여성이 몇 명입니까? 놀라시겠지만 한 70%는 여성입니다. 그래요? 예. 여성이 특별히 이 프로파일링 업무에 유리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심리학, 사회학을 전공자로 선발하다 보니까 여성이 많이 선발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찰 중에서 여성 인력은 10% 내외거든요. 그렇죠. 아직도요. 그래서 조사 상황에서는 주로 남자 경찰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면담 상황에서 여성 프로파일러들하고 만나다 보니 방어 벽을 조금 허물어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하기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벽을 허문다? 어찌 보면 범죄자들이 조금 만만하게 본다?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만만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사실은 성범죄나 이런 대상자들은 여성이 가면 상대방을 한번 떠보려는 프로파일로 좀 떠보려는 시도를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나는 그 부분이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파일러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 2년 차에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긴 했는데요. 일종의 희롱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노하우도 생겼고 프로파일러들이 또 강단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로 쉽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여성이 70%가 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심리 분석까지가 필요해 보이는 좀 특별한 사건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는 크게 이 일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는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거되기 이전이고요. 하나는 검거된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검거되기 이전에는 이제 현장을
보고 보통은 이제 우리 형사들이 아주 잘 검거하는데 강력 사건 발생했는데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는데도 조기에 검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보통 투입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그 사건에. 그러니까 사건. 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뭐 이제 사진은 뭐 수없이 들여다보고요. 기록 전부 다 보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겠다. 또는 우선 수사해야 할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 용의자 상을 추정하는 것들을 해서 수사 지원팀을 지원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용의자 군을 상담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검거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범죄 현장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러면 범인이 이렇게 추정되는 게 있어요? 단적으로 아니, 일종의 그 과학 수사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과학수사대는 이제 물적 증거 위주로 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범인의 성격을 추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범죄 현장에 범인의 성격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현장이 굉장히 난잡하고 정리 안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혹시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 평소의 생활은 이렇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범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피가 낭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듯한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의 생활 형태는 이러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럼 범인 검거 전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조언을 해서 검거에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사건들도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심적인 심증은 충분한데 그래서 또 정황상 증거들이 있어서 구속이 됐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건 뭐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참고인으로 된 사람 또는 용의자 중에서 면담을 해서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움은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하나의 큰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영역은요. 또 하나는 검거된 이후에 이제 면담을 하는 영역인데요. 이제 처음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저희 앞에 와서 앉아 있을 때까지 어디에서 태어났고 본인들의 양육 환경은 어떠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어땠고 뭐 친구들 관계는 어땠고 가족들 관계는 어땠고 그리고 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면담해서 그것을 이제 전산에다 입력해서 모든 형사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검거됐지만 그렇지만 자료를 모아두면 나중에 범인 잡을 때 도움이 된다. 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거로군요. 네. 순순히 다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처벌이 두려워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실제로 한 일을 좀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건드려 주느냐에 따라서는 보통은 이야기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어려서 어떻게 자랐고 뭐 이것까지 시시콜콜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귀찮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자들이요. 제가 만나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때 본인이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고 이때는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꺼내놓다 보면 범죄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릴 적 얘기 신나게 하다 보면 네네, 그러다 보면 범죄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네. 조금 이것도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자기 어릴 적에 그런 이럴 때 힘들었고 이런 것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범죄자들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결핍이 꼭 있던가요? 네. 모두라고 얘기하면 또 조금
심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적의 심리사회적인 그 환경이야, 양육 그렇죠. 환경. 이게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을 만난 경험, 또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한 것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좀 감싸주고. 네, 또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은 어떤 재산보다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0여 년 뭐 끔찍한 사건들 위주로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좀 기억에 나는 사건들 많이 있겠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피의자의 연령, 그러니까 범죄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 보통은 잘 분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좀 사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피해자도 어렸고 또 여학생들이죠. 맞습니다. 맞아, 기억나요. 그 네네. 17살짜리 여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데려다가 이게 끔찍하게 살해한. 네. 예.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한 친구는 재수를 하는 학생이었고 한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중퇴인 상태였는데 두 친구가 초등학생을 어쨌든 17살 된 친구가 유인하긴 한 거죠. 한 친구는 직접적인 현장에 있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해하고 또 조금 잔인하게 시체훼손을 하고 유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친구들이 좀 이상한 데 빠져 있지 않았었나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그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날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주로 그 이제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본인하고 비슷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누던 무슨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던 거를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실과 혼동하고 네. 그 사이버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그대로 저질러버린 그런 거죠. 네. 그 온라인상에서 본인들이 스토리를 짠 것과 아주 유사하게 사건이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그렇죠. 또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에는 일명 조건 만남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건들로 해서 여러 명이 그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여러 명이 연루돼서 그 여학생을 투입시키고 나중에 남학생들이 밖에서 지켰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기는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최근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사이버상 커뮤니티상에서 범죄 모의도 되고 실행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조건 만남 이런 사건은 끔찍한 살인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네, 살인까지는 돈 뜯어내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돈도 실제로 본인들은 꽤 많은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앞둔 또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날 때는 저는 꼭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보다 더 어린 살인범들도 사건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아버지를? 네. 뭐 그 가정도 엄마하고는 이혼한 상태였고요. 오락실 갈 돈 1,000원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한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좀 굉장히 말라 계셨고,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돈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처음엔 효자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상을 부러뜨려서 막 이렇게 폭행이 됐고, 아이고. 그래 놓고 본인은 이제 어찌어찌 돈을 찾아서 오락실에 갔다 오니 아이고. 이제 PC방에 갔다 오니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면담해 보니까 뭐래요? 그 중1짜리 꼬마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면접도 하는데 면접 상황에서 막 누가 운다거나 이러면 저는 그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범죄자들하고 면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면담하면서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약간 틱장애도 갖고 있고, T계에서 듀렛으로 약간 발전하는 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오면 나 엄마랑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이 친구랑 살길 원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미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한 상태였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